2022 기출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서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인사조직에서 8문제 나왔고, 마케팅에서 8문제 나왔고, 경영과 운영 관련해서 8문제 나와서 24문제가 출제됐고, 난이도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쉬웠던 거는 이제 다른 전년도하고 좀 유사한 그런 지문들이 좀 많이 났다는 걸 의미하죠. 아니면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쉬웠거나 단답형이었거나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보죠. 1번 동기부여 이론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기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발생되며 그 강도는 욕구의 결핍 정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내용 이론인 그 욕구 이론 얘기하는 거죠. 2번 맥클랜드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현재 그 성취 욕구가 아니라 권력 욕구겠죠. 쉬운 문제고 2번 틀렸고 강화 이론에 의하면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는 행위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강화가 붙은 애들은 행동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벌하고 속어는 행동을 감소시키죠. 맞고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중거인물을 변경하여 불균형 상태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중거인물 변경하고는 뭐 투입 변경, 산출 변경, 그다음에 이제 뭐 중거인물 변경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장애 이탈도 있고 뭐 6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 밑에 2개는 E, 그다음에 가운데 사회적 욕구는 R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G죠. 그래서 이제 5가지를 3가지로 다 재구성한 게 바로 이제 ERG 이론이죠. 2번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변화를 통해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리더는 외 집단보다 내 집단의 부하들과 질 높은 교환 관계를 가지며 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LMX 이론이죠. 그 다음에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모형에서 낮은 LPC 점수. LPC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이제 그 LPC를 안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의미하죠. 맞죠? 위인 이론, Great Man Theory. 이건 이제 뭐 역사적으로 훌륭한 리더라고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행동 이론보다는 특성 이론에 가까운 거죠. 4번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연결도 틀렸고요. 변혁적 리더십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상화된 영향력, 영감에 의한 동기유발, 지적 자극, 개인화된 배려, 혹은 개별적 배려. 4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죠. 뒷장가 있으면 3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집단 간 갈등은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제한된 자원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보기에 그 팀이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 팀은 이제 그동안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기능팀은 다양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이게 이제 기능팀은 같은 부서에 있는 예를 들면 마케팅팀, 뭐 재무팀 이런 거고요. 여기서 설명되는 건 기능횡단팀이죠. 크로스 펑셔널 팀. 신제품 개발 같은 거를 하려고 여러 부서에서 와서 이제 각각 그 기능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구성한 거를 이제 기능횡단팀이죠. 그러니까 B를 앞에 있는 기능횡단팀으로 하면 맞는데 기능팀이라고 틀린 거죠. 상동적 태도, 스테레오타이핑은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지각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거 맞죠? 상동적 태도, 스테레오타이핑은 어떤 사람이 속한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는 거죠. 구성원의 만족감이 직무 수행상의 성취감, 책임감 등 직무 자체에 존재하는 요인을 통해 나타날 때 이 요인을 이런 걸 이제 내재적 강화 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은 우리가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 보면 동기 요인은 좀 내재적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생 요인은 외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인데 외재적 보상이라고 했는데 내재적 보상은 종업원 자신이 관리하는 뭐 성취감, 뭐 책임감, 직무 그 자체가 좀 도전감이라든가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강화 내재적 보상 혹은 내재 강화 요인이고 외재적 강화 요인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뭐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재적 강화 요인 되겠죠. 그래서 A, C가 맞고 B, D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 얘는 이제 조직 구조하고 조직 변화하고가 2개가 이제 같이 섞여 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이 변화하는 외부 상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상황에 신속하게 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이제 유기적 조직이 적절한데 그럼 이제 유기적 조직은 전직 전문화 집권화 공식화가 저저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권화 대신에 이제 집권화 낮아야 되니까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린 거죠. 조직 변화, organizational change는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 개선, 능률 극대화,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계획적 변화를 말한다. 그렇죠. 기계적 구조는 저원과 전략. 그죠? 이게 뭐 저원과 전략이 있고 차별화 전략이 있는데, 이거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는데, 저원과 전략은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계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은 남들보다 뭔가 기능적 디자인 뭐 기타 등등 다 뛰어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좀 그 유기적 조직이 좋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조직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조정과 재설계, 새 공유 가치와 조직 문화의 개발, 직무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부문별 구조, 여기 영어 보시면 디비저널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사업부 조직이라고 많이 하고 뭐 부문별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는 과거에는 이제 제품 조직이라고 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디비저널 스트럭처인데 사업부 조직은 펑셔널 스트럭처, 기능 조직보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사, 매수, 내 순서대로 점점 더 이제 유기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분별 조직이 기능별 조직보다는 훨씬 더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도 있죠. 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좀 이 디비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 안에 보통 부문별 구조는 대기업 조직 구조인데 대기업이긴 하지만 부문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뭐 농심하면 라면 사업부, 스낵 사업부, 음료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사업부별로 이제 책임을 갖기 때문에 고객과 시장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5, 6, 7, 8번 이게 네 문제는 이제 가장 많이 나는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건데 올해는 이제 약간 또 보면 기존에 났던 그런 그 학계평 보유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보기들도 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죠. 답은 뭐 굉장히 쉬웠어요. 5번 인적 자원의 모집 개발 및 평등 고용 기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문제 보시면 특별한 게 이제 평등 고용 기회가 있네요. 모집, 개발, 그다음에 이제 평등 고용 기회가 들어갔네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등장한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1번. 내부 모집은 외부 모집에 비해 종업원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더 많이 부여한다. 그렇죠? 내부 모집 아무래도 이제 내부 승진 제도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과 동기, 나도 이제 열심히 하면 상위 직급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과 동기를 줄 수 있죠. 평등 고용계, 이걸 이제 뭐 줄여서 EEO라고 합니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조직에서 불법적 차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을 냅니다. 그렇죠. 어, 남자에 비해서 뭐 여자라고 외국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이제 평등 고용 기회라고 합니다. 선발 기준, selection criterion. 선발 기준은 한 개인이 조직에서 담당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특성을 말한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KSO, knowledge, skill, ability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된 걸 선발 기준이라고 하죠. 친족주의, 네포티즘은 기존 종업원의 친척이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행이다. 아니죠.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친척들 혹은 뭐 동료들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용주로 해서 일하는 거를 이제 친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주의는 이제 좀 뭐 그 잘못된 고용 뭐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패 일종의 이제 부패를 의미하고요. 예, 친족주의를 이제 금지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얼리스틱 잡 프리뷰라고 있어요. 현실적 RJP가 아니라 그 종업원 추천 제도라고 있는데 종업원 추천 제도를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친족주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종업원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령, 인종, 종교, 장애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것은 불법적 관행에 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능력주의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평등 고용 기회가 되겠습니다. 6번 직무 분석과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 직무적화, person job fit.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하고 그 직무가 요구한 능력하고는 핏이 맞아야 된다는 게 이제 펄슨 잡 핏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적재수의 매치인 거죠. 사람의 특성이 직무의 특성에 부합한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서양식 인적자원관에서는 이제 이런 펄슨 잡 핏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훈련의 전이란 교육훈련에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를 직무에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훈련의 전이가 제일 높은 게 뭐 액션 러닝이라든가 혹은 뭐 OJ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훈련의 전이가 높죠. 직무 순환은 종업원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팀 내에서 뭐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니까 비공식 훈련은 공식적인 걸 다 제외하고 다 비공식입니다. 종업원 간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통해 일어나는 교육 훈련을 말한다. 그렇죠? 직무 설계 시 고려하는 과업 중요성. 이게 이제 과업 중요성은 task significance인데 이건 이제 해커망과 올드햄에 따르면 자신의 직무가 다른 사람의 이제 어떤 일이나 뭐 에, 그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과업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직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요구한 정도. 이건 이제 기술 다양성이죠.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바르게 고치면 직무 설계 시 고려하는 기술 다양성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하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직도 요번에 시험에 처음 났어요. 1번 문제는 이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학계평 보유 중에서 이제 유는 시험에는 잘 안 났었는데 나면 이제 노사관계 이런 쪽에서만 시험에 좀 많이 났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직에 대해서 났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원인, 일반적인 원인에는 직무 불만족, 낮은 임금 및 복리 후생 수준, 부진한 성과 등이 있다. 여기 1번이 틀렸는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나열한 거 중에 한 개가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직에는 자발적 이직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데 자발적 이직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고 비자발적 이직은 자기는 이제 나가고 싶진 않지만 회사에서 주도를 해서 내보내는 걸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 이제 직무 불만족 혹은 뭐 임금도 낮고 복리후생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이제 자발적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부진한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부진한 성과는 비자발적 이직의 일반적 원인이라기, 아니, 자발적 이직의 일반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의 일반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퇴직자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퇴직하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퇴직 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나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그 정보를 얻어서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될 사람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 인터뷰는 종업원에 대한 유지 평가 노력의 일환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뭐 사후 약방문,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쨌든 하는 거죠. 개인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어쨌든 개인의 능력,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건 사실 뭐 투입된 노력입니다. 노력을 해야 이제 성과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제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지원, 적절한 지원 등도 필요하죠. 많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무단 결근을 줄이기 위해 출근 보상, 뭐 이게 만근을 하면 인센티브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근로시간의 일부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핫스토브 룰,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계 같은 걸 사용하죠. 무단 결근은 종업원이 일정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정해진 때에 직장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7번에 있는 그 보기들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예, 그잘 읽어보시면, 예, 좀 그런데 사실 뭐 처음 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과 평가 및 보상인데 성과 평가가 다른 말로 하면 인사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사평가하고 보상에 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지금 이제 인사에서 시험 난 문제는 네 문제가 전부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맞는 보기에다가 틀린 거 하나 이제 살짝 바꿔 놓으신 거기 때문에 문제 내기는 굉장히 쉬운 거죠, 이게. 1번 기본급은 종업원이 조직에서 시급이나 급여의 형태로 받는 보상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정하게 받는 걸 얘기하고 기업들이 강제 할당을 적용하는 이유는 평가자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이 강제 할당법은 이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막 평가 점수 이런 게 다 높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가자 인플레이션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누군가는 반드시 또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3번, 직무평가는 조직 내 여러 가지 직무의 절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절대적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거죠. 조직이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과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개인 인센티브는 이제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 개인 성과 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미리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5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종업원에 대한 평가 방법은 직속 상사가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360도 피드백에 보면 가장 흔한 게 직속 상사 평가고, 예. 근데 그것만 하면 이제 성과의 어떤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360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네요.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무형성. 맞죠?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맞죠? 그 다음에 변동성. 이건 이제 변동성은 사실 이질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변동성하고 이질성은 예,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성. 맞죠? 하지만 이제 5번에 동질성은 없어요. 이질성인데 동질성이라고 했죠. 네. 헤테로지니어티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뭐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고요. 10번. 요 이제 그 마케팅에서 4P 중에서 가격에 해당하는 건데 가격에서 이제 가격 결정 방법에 뭐 코스트 플러스도 있고 뭐 경쟁자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코스트 플러스가 시험 났어요. 다음은 제품 A에 관한 자료이다. 비용 지향적 가격 결정. 코스트 일단 비용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이윤을 넣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제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을 40%로 기대하는 경우에 제품 A의 단위당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일단 자료를 보시면 단위당 변동비가 2만 원이에요. 기본 2만 원이고 총 고정비가 동그라미 8개니까 1억이네. 1억이고 기대 판매량이 만 개니까 그럼 일단 이제 비용만 해보면 변동비가 2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비 2만 원, 단위당 고정비를 해보면 어쨌든 고정비가 1억인데 판매를 이제 만 개를 기대가 되니까 1억을 만 개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비는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예, 비용만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만 원인데 영업이익률을 40%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제 3만 원을 1만에서 0.4에서 0.6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결국 가격은 이제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5만 원짜리를 3만 원 받고 팔면 그러면 이제 2만 원 이익인데 5분의 2 하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비용 지향적인 가격 결정, 코스트 플러스 혹은 마크업에 대해서 이제 그 말 문제만 시험에 났는데 얘는 이제 보통 만드는 사람 쪽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단점들이 있죠. 고객 관점을 완전 무시한다. 그다음에 경쟁자의 가격은 고려를 안 한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논리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단위당 원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판매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 가격인데 그러므로 이제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이제 비용 제한적 가격 결정, 코스트 플러스 혹은 마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어, 속도 보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이 마케팅 그 조사에서 보통 이제 매년 한 문제가 나는데 요번에 이제 두 문제가 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좀 둘 다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났습니다. 보통 이제 마케팅 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뭐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요번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척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척도. 11번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하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척도는 포함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분류된다. 그렇죠. 명서 등비로 명서 등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양이 가장 적은 게 명목 척도고 가장 많은 게 비율 척도가 되는 거죠. 어의 차이 척도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났죠. 척도의 양극단의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반이어를 이제 완전 의미가 상반되는 걸 놓는 거가 어의 차이 척도죠.
비율 척도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절대적 크기도 측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비율 척도가 정보가 가장 많이 있는 건데 이가 이제 절대 0의 개념이 있어요. 절대 0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크기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5번 보기에 보시면 서열 척도를 통해 측정 대상들의 절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서열 척도는 상대적 위치만 알 수 있어요.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작다는 알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절대적 위치, 절대적 크기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는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만 그렇습니다. 4번의 간격 척도. 인터벌 스케일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는 간격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등간이라고 많이 합니다. 등간격이라고. 예. 등간 척도 혹은 간격 척도는 특정된 변수 간의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은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절대 0 개념 없고 임의로, 인간이 임의로 정한 0 개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됩니다. 리커트 척도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리커트 척도는 이제 동의 정도를 묻는 거죠. 리커트 척도.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도 너무 쉽습니다. 이 마케팅의 올해는 좀 쉬웠어요. 소비자 정보 처리관. 이건 외워야 됩니다. 노감주의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이건 뭐 시험에 그대로 났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고요. 맨 마지막은. 기억에는 이제 장기와 단기 기억이 있잖아요. 네. 노감주의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노출, 감지, 주의, 이해, 기억. 이렇게 네, 정보 처리 과정. 13번. 자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뢰성. 이건 뭐 우리가 선발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에서 또 많이 나오지만 여기 그 어떤 조사의 신뢰성, 타당성에도 시험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뢰성은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는지, 그렇죠. 측정치의 일관성을 신뢰성이라고 하죠. 맞고 첫 번째 측정이 그 다음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 도구의 편향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시험의 어떤 신뢰성, 타당성을 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측정적인 편향이 나는데 이건 사실 측정 도구의 편향은 뭐 측정을 하는 도구 자체가 도구나 어떤 특정 기법 뭐 이런 거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측정 도구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제가 해설을 써놨지만 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면접원의 질문 매너, 뭐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똑같은 뭐 그래서 그 질문인데 면접원마다 똑같은 사람에게 했을 때도 이제 다른 답을 받아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측정의 편향인데 여기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주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그 기본서에 보면 이제 O1이 O가 이제 observation이거든요.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O1이 O2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시험 효과고 그다음에 이제 O1이 그다음에 있는 X에 영향을 익스포즈 시키는 실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제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외적 타당성은 실험의 결과를 실험실 외의 상황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게 외적 타당성이죠. 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은 이제 실험실 외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거고, 내적 타당성은 실험실 내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둘 다를 높일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외부에 나가는 현장 실험을 하면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외적 타당성은 높은데 내적 타당성은 낮고요. 실험실 내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실 내에서 굉장히 통제되는 환경에서 외생 변수들을 다 이렇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외적 타당성, 외부에 나가서 적용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의 개념은 좀 그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보통 이제 좀 보기를 만들기 힘드실 때는 좀 새로운 걸 넣는데 4번의 유의 수준은 1.5류의 허용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의 수준이. 1.5류. 1.5류는 뭐죠? 1.5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선발로 하면 고성과자를 불합격시키는 오류죠. 이게 이제 원래는 맞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불합격시키는 오류를 뭐 예를 들면 기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H0 우리가 가설 검증할 때 뭐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기각시키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종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의 허용 정도를 보통 뭐 5%뭐 이 정도로 하죠. 네, 유의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양측 검증. 이게 보면 이제 단측 검증이 있고 양측 검증이 있는데 양측 검증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양쪽이 있어요. 양쪽이 있고 한쪽만 있으면 단측 검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통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이것도 뭐 굉장히 쉬워요.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서 회상하는 과정으로 가장 내적 탐색이죠, 뭐. 네. 우리가 이제 소비자 정보 두 번째 정보 탐색 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인식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데 머릿속을 먼저 뒤지는 게 내적 탐색이고 그걸로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외부를 찾는 걸 이제 외적 탐색이라고 하죠. 네. 15번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뭐 답은 너무 쉽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가 창출하는 유형 및 무형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양말에 어떤 뭐 나이키 이런 거 붙으면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죠. 수직적 라인 확장. 라인 확장이 이제 수평적이고 수익적인 게 있는데 기존의 제품보다 신제품의 가격이 낮거나 높은 경우면 수익적이고 비슷하면 수평적이고 한 거죠. 맞고. 카테고리 확장은 기존 브랜드와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 출시된 신제품의 기존 브랜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틀렸죠? 기존 브랜드와 뭐요? 다른 제품 범주. 그러니까 이제 기존 브랜드를 다른 범주로 가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카테고리 익스텐션이든 라인 익스텐션이든 익스텐션이 붙은 애들은 원래 있던 브랜드를 이제 다른 데로 가져가는데 카테고리 익스텐션은 다른 범주로 가는 거고 라인 익스텐션은 같은 범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이 틀렸고요. 소비자는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브랜드 개성을 지닌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항상 운동할 때는 저는 이제 뭐 멋 이런 거보다는 운동 선수한테 기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능에 충실한 뭐 그런 브랜드 뭐 이런 거를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코 브랜딩을 하면 코 브랜딩 이건 이제 시험에 한 세 번 났어요. 그래서 공동 브랜딩이라고 또 시험 났고 한글로 코 브랜딩 이렇게 나기도 했었는데 하나의 제품에 여러 브랜드가 함께 레이블링, 라벨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공동 브랜드라고 하고 이건 이제 전략으로 치면 두 회사가 하나의 제품에다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전략적 제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특이하게 사실 회계사 시험에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게 빈칸 넣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났어요. 매우 쉽죠. 이건 또 문제도 자주 났던 건데 우리가 이제 고관여, 저관여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 요거도 있지만 네. 소비자 구매 행동 네 가지 유형도 있지만 FCB 그리드도 고관여, 저관여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형은 굉장히 많은데 FCB 그리드는 이제 한쪽은 T냐 뭐 띵킹이냐 필링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최초 구매냐 반복 구매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관여일 때 최초 구매가 복잡한 의사결정.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포괄적 문제 해결을 하고 있죠. 반복 구매는 브랜드 충성도고 저관여일 때 반복 구매는 관성적 구매인데 최초 구매는 뭐 다양성 추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네. 7번 보겠습니다. 재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 재고를 보유할 경우 재주문점은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재주문점은 고정 주문량 모형에서 사용하는 게 재주문점인데 재주문점은 그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에다가 리드 타임의 길이를 곱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가 10개라면 그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이 이틀이라고 하면 일단 20개를 기본으로 갖고 있었는데 20개만 갖고 있으면 또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보다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경우에 품절에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안전 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 안전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 딱 평균 수요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안전 재고가 많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재주문점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1번은 맞고. 정기 주문 모형, P 모형에서는 정해진 목표 재고 수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 Q 모형은 언제든지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P 모형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다음번 주문이 아니라 다음번 주문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양을 이제 쌓아둬야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목표 재고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재고 수준이 정해지면
그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목표 재고 수준이 300개라고 하면 현재 50개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250개만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 시점의 재고 수준과 목표 재고 수준의 차이만큼 주문한다. 맞죠? 2번도. 정기 주문 모형, P모형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문을 한다고 하면 배달 시기와 배달 경로의 표준화, 그때 다른 것도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급자에게 여러 품목들을 동시에 주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4번에 고정 주문량 모형, Q 모형의 장점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Q만큼 고정된 로트 그 Q로 주문하기 때문에 수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틀린 건 5번인데요. 고정 주문량 모형은 주기조사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안전재고를 활용하여 수요 변화에 대처한다. 여기 주기조사 시스템이 아니라 고정 주문량 모형은 연속조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수요 예측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지수평할법에서 최근 수요 패턴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활상수 값을 크게 해야죠. 평활상수 값이 그 과거에 예측이 초래했던 오차의 반영 비율인데 최근에 수요 변화가 크다고 하면 이제 그 오차를 반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활상수 알파 값을 키워야 되죠. 추적 지표의 값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 예측을 실제보다 작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틀렸는데 우리가 추적 지표 공식은 MAD분의 CF예요. 그래서 MAD는 그 평균 절대 오차인데 MAD는 그건 이제 오차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의 값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분모에 있는 CFE가 음의 값인데 CFE는 아래 공식에 있는 것처럼 DT-FT를 이제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기마다 예측 오차를 더한 건데 그게 DT-FT 한 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앞에 있는 DT보다는 FT 예측 값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틀린 게 추적 지표의 값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 예측이 실제보다 그게 컸다는 걸, FT 값이 더 컸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이제 예를 들면 5년치까지 예측한다고 하면 그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건데 이동평균 기간이 길게 할수록 이제 5로 나누거나 5년이면 5로 나눠주고 10년이면 10으로 나눠주는 건데 어쨌든 길면 길수록 우연 요소에 의한 수요 예측의 변동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수요 변동이 과거보다 10만큼, 30만큼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10년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30이 300기 추가 안 되지만 과거 3년치 간다고 하면 이제 30 생겼던 변화가 10만큼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나눠진 n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연 요소를 이제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는 지난해에는 시험에 뭐라 하냐 이동 평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라 평활 효과가 크다고 한 거죠. 평활 효과. 그게 바로 이제 평활 효과인 거죠. 곡선을 이제 스무드 아웃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인 거죠. 지수평활법에서는 오래된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수요를 했죠. 그렇죠. 최근 거의 비중이 크고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확 줄어드느냐 서서히 줄어드느냐 그런 차이는 있죠. 알파 값에 따라서. 19번 생산 방식과 설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요의 변동성이 낮고 완제품에 대한 재고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수요도 변동성이 낮고 완제품에 그리고 많이 쌓아둬도 돼요. 재고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MTS보다는 MTO가 좋은 거죠. 아니 MTS가 MTO보다 좋은 거죠. MTS는 이제 make to stock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파는 거고요. MTO는 주문받아서 만드는 건데 수요 변동성이 낮으니까 이제 충분히 수요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쌓아두는데 재고 비용도 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계획 생산이 좋은 거죠.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재고 비용도 클 경우에는 이제 MTO로 해야 되는 거죠. MTO는 make to order의 약자죠. 제품별 배치는 전용 설비가 사용되므로 범용 설비가 사용되는 공정별 배치에 비해 설비 투자 규모가 크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품별 배치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배치고 공정별 배치는 다품종을 조금씩 소량 생산하는 배치이기 때문에 제품별 배치는 효율성이 최대의 장점이고 공정별 배치는 효율성 꽝 유연성이 최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 맞고
제품 생산 과정이 빠르고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에 대한 폐기 비용이 클 경우에는 계획 생산 방식이 주문 생산 방식에 비해 유리해. 이게 틀린 거죠. 제품 생산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굳이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수요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 또 이게 폐기 비용이 얼라 클 경우에는 정말 수요만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때그때 주문받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이 계획 생산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이 틀린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품 생산 과정이 빠르고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에 대한 폐기 비용이 클 경우에는 뭐가 좋다? 에, 그 MTS보다는 MTO가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맞습니다. 처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다들 이제 막 요구사항이 달라서 유연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품별 배치보다는 공정별 배치가 적합하고, 네. 셀 배치, 셀룰러 배치의 경우 그룹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제품별 배치의 이점과 공정별 배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공정별 배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품별 배치 이점을 얻는 게 그게 셀 배치인 거죠. 20번은 계산 문제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버퍼가 없대요. 버퍼가 이제 저장 공간인데 버퍼가 있으면 좋은데 버퍼가 없으면 이제 병목 공정 앞에 있는 애들은 블락을 먹을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일감이 없어 굶을 수 있는 스타빙이 올 수 있죠. 어쨌든 4개, 버퍼가 없는 4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생산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각 작업장에 기재된 시간은 각 작업장에서 투입된 제공품 1단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한번 불러드리면 작업장은 작업장 A, B, C, D 4개로 구성되는데 5, 10, 7, 3 이렇게 5초, 10초, 7초, 3초에서 어쨌든 이제 5, 10, 7, 3 더하면 25초입니다. 그래서 1번 이 생산 프로세스의 흐름 시간은 25초이다. 맞죠? 병목은 가장 긴 그 10초짜리 작업장 B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C에서는 스타빙, 작업 공전. 왜냐하면 이제 병목 공정 뒤에 있는 애는 스타빙이 생기고 병목 공정 앞에 있는 애는 블라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 이 생산 프로세스의 시간당 생산량은 720단이라고 하는데 360단이죠. 왜냐하면 10초에 한 개 생산되니까 1분에 6개, 1시간에 360개 생산되니까 720이 아니라 360이 되겠고요. 4번이 틀렸고. 작업장 뒤에 이용률은 이제 최대 생산 시간분의 그 작업장의 실제 산출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 10초에 한 개 뽑아내는데 어쨌든 그 작업은 3초에 하시게 되니까 10분의 3 하니까 30% 맞죠. 작업장 A는 이용률이 10분의 5, 작업장 B는 10분의 10, 작업장 C는 10분의 7, 작업장 D는 10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죠. 21번. 생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 수준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수요 추종 전략보다 평준화 전략을 활용할 경우 크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 전략은 그 재고를 쌓아뒀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떨어버리는 그런 전략도 포함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재고 수준 변동이 큽니다. 반면 수요 추종 전략은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재고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서는 평준화 전략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비스 특징을 보셨겠지만 이제 형태가 없고 생산과 소비가 비분리되기 때문에 평준화 전략을 쓰기가 어렵고 수요 추종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MPS 주 생산계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은 통상적으로 향후 수개월을 목표 대상 기간으로 보통 이제 3개월 동안 하고 주 단위로 요번 예를 들면 이제 뭐 3개월인 예를 들면 2개월이라고 하면 8주잖아요. 첫 번째 주에는 뭐 최종 제품을 몇 개 생산하고 제 그 객관식 책에 보면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MPS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은 2개월, 3개월 정도고 단위는 주별 계획이에요. 최종 제품의 생산 계획이고 그다음에 4번을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총괄 생산 계획을 통해서 개별 제품별로 월별 생산 수준, 인력 수준, 재고 수준 결정 아니죠. 총괄 생산 계획은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계획이 세부적인 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총괄 생산 단위로 해서 보통 계획 대상 기간은 1년 정도고 월별로 생산 수준, 인력 수준, 재고 수준 결정한 건 맞지만 개별 제품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회사 전체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3번에 MRP 입력 자료는 MPS, BOM, IR이고 이거 쉽고 자재소 MRP에다가 생산 능력, 마케팅, 재무적 요소 이런 걸 넣어가지고 MRP2가 됐고 나머지 다 넣어서 ERP가 됐죠. 22번은 이제 리틀의 법칙입니다. 주민센터 A의 업무 프로세스는 리틀의 법칙을 따른다. 이 주민센터의 시간당 처리 민원인 수가 10명이고 1시간에 10명 처리하고 민원인 1명이 민원 해결을 위해 평균 30분을 주민센터에 머문다고 할 경우 이 어느 특정 시간에 주민센터 A 내에 머물고 있는 평균 민원인 수는 단 각 민원인은 주민센터에 도착한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고 민원이 해결되는 즉시 주민센터를 떠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I는 RT잖아요. 리틀의 법칙이. 그러니까 이제 작업 처리 비율이 보통 1시간에 10명을 처리하는 게 작업 처리 비율이야. R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시간인데 평균 여기 안에 머무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시간당 10명을 처리한다고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는 그럼 이제 0.5명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0.5 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머물고 있는 사람은 5명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제 기본서에 있던 그 레스토랑 안에 있는 그 카페 내부에 있는 고객 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네. 23번 보겠습니다. 슈 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뭐 굉장히 쉽죠. 일단 제가 이제 뭐 서비스 매트릭스 두 축을 외워두셔야 된다. 하나는 고객화 정도, 하나는 노동집약도고, 예. 위에 두 칸은 서비스로 시작하고 아래 두 칸은 서비스로 끝난다. 심지어 왼쪽 오른쪽도 가하다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문 서비스는 오른쪽 하단이에요. 일단 서비스로 끝나잖아. 서비스 끝나는 게 1번과 2번의 전문 서비스, 대량 서비스인데 오른쪽이 전문 서비스, 왼쪽이 대량 서비스예요. 근데 전문 서비스는 둘 다 노동 집약도와 고객화 정도 모두 높은 거 맞죠? 대량 서비스는 고객화 정도는 낮지만 노동 집약도 높은 건데 이건 이제 소매업 학교, 뭐 소매금융, 학원 이런 거라 말씀드렸고 서비스 공장은 이제 위에 왼쪽인데 이건 둘 다 낮은 거예요. 둘 다 낮은 건데 항공사, 운수에서 호텔이 맞죠. 서비스 숍은 어떻게 되죠? 그 이제 위칸의 오른쪽인데 얘는 고객화 정도는 높은데 노동 집약도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죠. 전문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인건비와 고객화 정도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료가 굉장히 비싼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24번 린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업장의 재고를 정교하게 통제하기 위해 풀 방식에 의한 자재 흐름이 적용된다. 그렇죠. 필요한 만큼만 땡겨 쓰는 뭐 칸반 이런 걸 사용해서 풀 방식으로 자재 흐름을 이제 적용을 하죠. 생산 프로세스의 작업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작은 로트 단위로 생산한다. 그렇죠. 뭐 작으면 심지어 이제 뭐 한 단위 수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이제 싱글 디짓으로 한다고 해서 뭐 단단위 생산 이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작은 롯드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가동 준비 시간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롯드로 생산하다 보면 굉장히 그 가동 준비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는데 수요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을 가정하여 설계됐다.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좀 생산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작은 단위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작은 단위로 그 작은 로트 사이즈로 생산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반복 생산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부품을 이제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자주자주 공급하는데 갑자기 이제 스케줄의 양도 달라지고 만드는 사람도 이게 한 번에 만드는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조합이 달라지면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MPS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헤이준카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거 자동차 공장에서 보통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게 자동차가 꾸준하게 팔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좀 안정적인 환경을 가정을 해서 만든 게 린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맞고요. 가동 시스템 최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린 생산을 도입할 경우 전통적 생산 시스템에 비해 공급자 수는 감소하는 대신에 그쵸. 그 공급자와 유대는 강화된 경향이 있다. 그죠. 소수의 공급자하고 굉장히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것으로써 2022 기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